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준예밀물입니다. 141화가 되겠습니다. 중걸준, 어질예, 빽빽할 밀, 말물입니다. 준예는 뛰어난 인재를 말하며 밀물은 힘써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자는 뛰어난 인재들이 힘써 일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뒤에 나올 사자 다사식령과 연결되어 뛰어난 인재들로 인해 천하가 태평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사자들에서 탕왕의 이윤, 문왕의 태공망, 무왕의 주공단, 무정의 부열, 황공의 관중, 해제의 상산사호, 유방의 장량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자는 이들 뛰어난 준예들이 왕을 잘 보좌하여 왕위를 안정시키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준예들은 진정 자신을 알아주는 왕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다해 주군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들과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고 천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천인지영왈준, 백인지영왈예라 불렀습니다. 즉 1,000명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준이라 하고 100명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예라 부른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준예라고 하면 뛰어난 인재를 일컫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밀물은 빽빽하지 않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일을 열심히 수행하여 업무가 밀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준예와 밀물을 사용한 고문들은 예전에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서경 고요모 사장에 준예제관 즉 준예들이 관직에 있다는 말이 있으며 시경 수화편 10월지교에 밀물종사 불감고로 즉 맡은 일이 밀리지 않게 하며 그 노력을 감히 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밀물종사는 한서 유양전에도 다시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군 옆에는 그를 보좌한 명제상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조 성군인 세종에게는 황희와 맹사성이라는 명제상이 옆에 있었습니다. 특히 황희는 선대까지 합쳐서 4명의 왕을 보좌하면서 모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명제상입니다. 부드러운 성격의 맹사성과는 달리 황희는 이 좁고 시름이 뚜렷한 대쪽 성격이었습니다. 고려말 우왕 때 엄서로 관직을 시작했고 공야왕 때 문과에 급제하기도 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응거하였으나 이성계의 부름으로 조선조 관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종은 그의 강직한 성품을 아주 좋아하여 항시 그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폐위에 원칙을 쉽게 바꾼다며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폐서인되어 파주로 유배되었으나 유배지가 너무 가깝다 하여 남원으로 다시 5년 더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하자 태종은 이 세종에게 건의하여 다시 황희를 복직시킵니다. 세종 역시 이 황희의 인물됨을 알고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고 이 세종의 외숙도를 죽게 한 이 황희를 중용합니다. 이는 마치 황공이 그를 죽이려 한 관중을 제상에 앉힌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황희는 세종대왕 치세 기간 중 조선조 역대 최장수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습니다. 황희는 세종의 말에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고 실록에서도 세종이 황희의 의견에 따랐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황희의 대표적 업적으로는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
천첩소생의 천역 면제, 김종서와 최은덕을 중용하여 사군 육진을 개척한 것, 집행전을 감독해서 문무를 진행한 점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황희는 성격이 확실해서 눈앞에 아닌 게 보이면 바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혈기왕성한 김종서는 음악에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황희는 이 4대에 걸쳐 고위직에 있었으면서도 팝을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 강직했기 때문에 황희를 험담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특히 사관인 이호문은 황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만 모아 실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호문이 날조한 실록에 근거하여 황희를 깎아내리는 호사가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호문이 기록한 이 황해의 부정축제, 매감매직, 박포 아내와의 사통 등은 당대 이미 허서문으로 판명난 것임을 실록에서는 추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록은 한번 적으면 수정이 불가했기에 당시 사관들이 해명 기록을 기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호문은 황희를 파렴치하고 강교한 인간으로 묘사했으며 그가 4대에 걸쳐 왕들의 총애를 받은 건 왕들이 황희에게 속았기 때문이라 기록했습니다. 그 속았다는 어리석은 왕들은 바로 태조, 정종, 태종, 그리고 세종입니다. 황희가 청백리가 아니라는 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뇌물과 매간매직을 주장한 이호문조차도 이 황희가 이룬 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이 황희의 가난함은 세상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희 자신은 대쪽이었지만은 이 황희의 아들이나 사위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 맘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기방을 끊지 못하자 자식의 연을 끊고 손님의 예를 갖춰 대접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아들은 집에 돈이 없으니 이 아비의 권세를 이용하여 뇌물을 챙기고 비리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위는 자신을 몰라보는 지방 아전을 때려 죽였는데 그 죄를 아비인 형조 판수와 장인 황희가 덮는데 일조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세종은 사한부의 간언에 마지못해 황희와 명사성을 7일간 파직시키기도 합니다. 황희로서는 일주일 휴가를 받은 셈입니다. 아마도 세종은 황희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선대 이 태종과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황희는 이전 전적도 있고요. 양녕대군이 세자일 때 그의 비행을 옹호하다가 파직된 적이 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대신할 인재를 찾지 못해서 87의 나이까지 그를 관직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은퇴한 황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향년 90의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최근 황희의 부정부패를 유달리 강조하는 이가 많은 듯한데 정작 황희 본인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적을 보면은 위로 강직했고 스스로 청렴했으며 아래로는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걸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사람인 변에 천천히 걷는 모양 준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천천히 걷는 준은 이 만윤자 아래 천천히 걸을 쇠가 들어가 있어 어른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나타낸 자형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모양 혹은 천천히 걷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는 제가 이전 사자에서 한번 설명했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천천히 걸을 쇠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발디자를 거꾸로 한 형태입니다.
발지자가 거칠지로 서이기 전 각골에서의 의미는 걷다는 뜻이었으므로 이 발지자가 거꾸로 된 형태는 즉 발을 멈추다 혹은 천천히 늦추다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만륜과 천천히 걸을 시의 합자인 주는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배틀이죠. 배틀의 여기 북입니다. 북은 날실 사이로 오가며 이 시시를 매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뾰족한 것이 오가는 것이 이 준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윤의 자양이 날카로워 이 날카로울 예가 나왔다고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뜻하는 이 나무목이 들어가서 이 북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배를 짜는 이 여인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북이 되겠습니다. 이 만륜의 의미가 이 앞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천천히 걸을 새가 있으므로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따라오라고 꼬드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확실히 하고자 이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간 게 부지킬 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킬 사의 뜻은 부죽히다, 꼬드기다 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하자면은 이 만륜자가 집안 회의와 제사에서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의미해서 맞이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래에 긋다른 쇠가 달렸으니 이는 이 앞장서서 먼저 가는 사람을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뛰어난 사람, 걸출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확실히 하고자 사람을 의미하는 이 사람인을 이 변에 넣어서 만든 것이 이 중걸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은 그 의미가 뛰어난 인물, 당당하다, 뛰어나다, 수려하다 등입니다. 특히 성군의 대명사인 순임금을 뜻하기도 하여 순임금 순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신문에 실린 아르헨티나 국모 에바 페론의 연설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벨 예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의 각골자를 보면은 풀을 베어 누인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부 각골에서는 이 두 손으로 뱀풀을 이렇게 누이고 있는 형태로 그리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각골 자형은 두 손으로 전지 과일을 다루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소전을 보면은 과일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과일은 겨우 기원전 1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가인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가인은 청동기 이후에나 등장했으며 청동기에서도 풀은 낫을 사용했지 가위를 이용해서 베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이 베어진 풀을 그린 것입니다. 이 예의 처음 뜻은 풀을 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풀을 베는 것은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풀이 무성한 밭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베어 정리하다, 다스리다 하는 의미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또한 자형의 형태가 이 두 발을 딛고선 사람과 비슷하므로 풀을 베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뜻이 어진 사람, 뛰어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본 사자에서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로 얘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무성한 틀을 베어서 없애버리면 텅 비게 되므로 이 얘는 텅 비다, 허전하다,
쓸쓸하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소전에서는 자형의 형태를 쫓아 새로운 뜻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자 또한 그러합니다. 이자는 이 형태를 창을 교차한 것으로 보아서 잡아가두다, 징계하다, 혹은 경계하다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징계할 애 또는 경계할 애라 불리웁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얘는 그러니까 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어질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배다라는 뜻을 가진 자형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바로 배는 도구인 칼도자를 추가한 벨예자입니다. 즉, 이 의미가 이 풀이나 곡식을 칼로 베다, 자르다, 제거하다이며 그 도구인 낫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빽빽할 밀입니다. 이 자는 여기 진면자와 반드시 필 그리고 매산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매산이 없는 형태였다가 건문에서 이 매산이 붙었으며 다시 매산이 없어진 이 별개의 자형이 소전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매산은 산을 그린 상형문자죠. 진면은 이 지붕이 있는 큰 집을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반드시 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나무 물바가지를 그린 형태입니다. 물바가지 안과 이 주위로 점점이 있는 것은 이 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침을 나타냅니다. 건문에서는 형태가 간략화되어 물바가지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이 손에 이 나뭇가지를 들고 뭔가를 깨서 두 조각 내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각골자가 없었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필의 초기 의미는 형태 그대로 물바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자는 이 물이 가지는 의미, 즉 물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농업기관의 이 고대 국가에서 치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의미로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낸다, 전념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골자의 배경이 된 이 황허 문명은 젖줄인 황하의 치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이 필이 반드시 전념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초기 물바가지라는 자형을 뜻하기 위해 이 재료인 이 나무목을 변에 더한 자루비가 소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루비는 이 손잡이가 달린 바가지란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필은 오늘날은 반드시란 의미지만은 원래 자루 달린 바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서 합성자에 들어갈 때는 이 바가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여기 비파설입니다. 비파는 이 바가지 모양의 공명턱 위에 현이 얹힌 형태이므로 이 바가지를 뜻하는 이 필 위에 현을 뜻하는 상옥각이 걸쳐진 것이 비파설입니다. 따라서 이 비파설은 합성자라기보다는 이 자체로 하나의 상형문자로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한편 이 빽빽할 밀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매산자는 없고 진면자 안에 이 물이 넘치는 이 물바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 이 밀은 각골자의 의미가 편안하다, 마음이 놓이다 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현대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촌에 상수 시설이 없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양동이를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전하르는 어머니와 형을 보았습니다. 집안 물독에 물이 없으면 밥을 할 수 없었고 시안도 못했습니다. 목욕은 연중 형사였고요. 지금도 TV에서 낙후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매일 수십 킬로를 걸어가
이 식수를 떠오는 안타까운 모습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서울 경성도 상수 시설이 없어서 부유한 집들은 깨끗한 우물물을 공급하던 북청 물장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 물장수 중에 특히 한경도 북청 사람들이 많아서 북청 물장수는 구한말 물장수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구한말 북청 물장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물지개로 물량동이를 나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집안에 음용수를 뜻하는 이 물바가지가 넘쳐 흐르는 모습에서 이 각골에서는 편안하다, 안심되다, 마음이 놓이다 그런 의미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는 집의 물독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가득하다, 빈틈없다, 빽빽하다, 꼼꼼하다 등 점차 그 뜻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다는 그런 의미는 이 산에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것과 동일시하여 깊은 산속이란 속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깊숙하다, 조용하다, 숨기다, 은밀하다 등 본래 자연의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 짓고자 건문에서는 아래 매산자를 추가하여 빽빽하다, 깊숙하다, 은밀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원래 이 밀이 가졌던 편안하다, 조용하다는 의미는 이 매산자가 없는 형태로 소전에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 잠잠할 밀이 되겠습니다. 이 잠잠할 밀은 또한 이 집안이 편안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성시로도 채택되어 성시 복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말물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각골자를 보면은 뭔가 칼로 베어내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칼 주변의 이런 획들은 베어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로 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는 도축 혹은 살인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살인을 금기시하는 이 부적 규범에 따라 점차 이 자형의 뜻은 하면 안 된다, 말하라, 아니다 는 식으로 이런 회의자의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또 옛날 먼지털이는 이 새의 깃털로 만들었는데 이 소전 자형을 보면은 먼지털이를 닮아 있으므로 먼지를 털다는 전혀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털몰로 읽힙니다. 이 물이 주로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원래 배다는 뜻으로 새로운 자형이 소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배는 이 도구를 뜻하는 이 칼도자가 추가된 이 목벨 문자입니다. 이 말물의 기원을 모르면 단순히 이 말물과 칼도의 합이므로 칼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반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는 이 목벨문으로 배라는 좀 잔인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도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도축의 의미가 있는 이 자형으로는 이게 물건 물자가 있습니다. 물건 물은 각골자를 보면은 소의 도축을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소우와 말물자의 합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소는 이 고기를 위해 키운 짐승이 아니고 일꾼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를 잡는 건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사에 올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점차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나중에 제물은 물건을 뜻하는 식으로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전의 이 물자를 보면은 이 소자 옆에 이 물자를 이 얼룩덜룩한 소의 무늬로 해석해서 이 얼룩덜룩한 소, 즉 얼룩소라는 좀 뜻밖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꿀 역자죠. 여기도 아래 물자가 있어서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자의 각골자는 이 물을 다른 잔으로 옮겨 따르는 이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 말물자와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준예밀물, 즉 성군을 도와 이 뛰어난 준예들이 이 힘써 일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는 청밀한 삶을 살기도 했고 백성들과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일화는 이상하게 유달리 많이 내려옵니다. 밭을 가는 농부에게 황희가 검은소와 누렁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하냐 묻자 농부는 멀리 소가 안 보이는 곳까지 가서 누렁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자기를 험담하는 것은 알아들으니 기분이 좋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라고 농부가 설명합니다. 이후로 황희는 비교하여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삼가했다고 합니다. 두 여종이 다툼을 하다 황희에게 자잘못을 가려달라 부탁합니다. 황희는 들을 때마다 각자 말이 옳다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한 명은 잘못한 게 아니냐고 따지자 부인 말도 옳구려 합니다. 황희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은 잘 보면서 정작 내 잘못은 보지 못하니 항상 자신이 옳다 여기는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노비의 아내가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어른 제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황희는 가지 않아도 된다 말합니다. 얼마 후에 노비도 와서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른 제사에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황희는 가야 한다 말합니다. 이를 지켜본 부인이 왜 아까와 말이 다르냐 물으니 황희가 말합니다. 노비의 아내는 제사에 가고 싶지 않아 하기에 가지 않아도 된다 했을 뿐이고 노비는 제사에 가고 싶어 하길래 가라고 했을 뿐이오. 이 부인이 약에 쓰려고 안방 선반에다가 배를 두었는데 쥐가 천정 구멍으로 내려와 매일 조금씩 깔아먹는 걸 황희가 보게 됩니다. 황희는 그 모습이 재밌어서 배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부인은 누가 배를 훔쳐 먹었다 생각하고 어린 비녀를 추궁했습니다. 어린 비녀는 회초리를 두어 대 맞자 자신이 훔쳐 먹었다고 거짓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황희는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세종에게 청하여 전국 옥살이를 하는 자를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자 많은 옥들이 텅 비게 되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국 초기 정한 형 100대를 30대로 감하고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지방 현령에 각별히 명을 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